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물가 급등, 인플레이션의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까 저희 세대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X세대나 그 후에 MZ세대는 경험조차 없을 겁니다. 갑자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학계에서 인플레이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또 코로나19로 경기 부양책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라는 전통적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 그것도 슈퍼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합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라는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고 경제 구조도 과거와 크게 다른 만큼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대 통화이론이라는 새로운 가설도 이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재무부 장관과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했던 레리 서머스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론자라면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은 이에 코웃음 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답을 말해줄 건 아마 시간뿐이겠죠. 오늘 읽을 책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논쟁에 대한 결론보다도 논쟁의 토대가 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초 지식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에서 책을 담당하고 있는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이 나와주세요. 네, 소장님께서는 별책부록의 책, 그리고 저는 별책부록의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지식의 키가 한 뼘 더 자라는 시간. 별책부록 AI예요. 어린이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저희가 어떨지 궁금해지긴 합니다만 원래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다는 거 아세요? 오, 그랬어요. 예,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일본이 행사를 금지시키다가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날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괜한 얘기를 했군요. 제 나이만 괜히 더 들어 보이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자,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 소수의 광팬을 잡아라, 팻플린의 슈퍼팬 함께 읽어봤습니다. 배정은님, 김경숙님, 신소영님, 8664번님, 유튜브로 이진선님, 이진님, 천재상인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예감 별책부록과 소장님의 슈퍼팬을 자처해 주셨습니다. 진짜요? 믿기지 않네요. 김원식님, 저는 슈퍼팬이 아니라 중독자입니다. 생방송을 듣지 못하면 혹은 유튜브로 재방송을 보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박영규님께서는 이소룡,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그리고 황영조 선수의 슈퍼팬이었는데 김방희 소장님이 제 5번째 슈퍼팬입니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아니,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황영조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말 그야말로 글로벌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데 이 정도면 정말 슈퍼 팬들을 위해서 팬미팅 한번 열어주셔야 되는 건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럴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비틀즈도 좋아하지만 신당동 떡볶이집에 도끼비 꽂은 DJ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DJ가 자신이 비틀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유, 많은 분들께서 슈퍼팬이라고 자처를 해주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팬미팅 가나요? 고맙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별책 부록이나 성공예감을 더 사랑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유, 또 겸손하신 말씀 해주십니다. 덕분에 저도 그간의 음지에 있던 샤이 광명수 팬들을 찾았는데 섭섭지 않게 응원과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유튜브로는 민나동님께서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생성에 많은 고민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 가게만의 슈퍼팬을 확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키워드를 알려드리죠. 하나는 재미, 또 하나는 게임입니다. 재미는 뭐 이벤트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카페에 가면 재미있을 거라는 뭐 인증샷을 올리는 재미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 알아주는 재미일 수도 있고 그 재미의 요소를 만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없어요. 그 상권이라든가 이 자영업자분의 캐릭터가 드러나면 더 좋고. 네. 게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자주 찾느냐에 따라서 레벨업 시켜주는 마일리지 같은 게 대표적인 장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10번 가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준다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진부해졌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게임 요소를 넣어서 뭐 굿즈를 내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골은 우대받는다 네. 하는 느낌을 주는 게임의 레벨을 설정해나가고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그 스탬프가 있으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라도.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장치죠. 그러니까 게임과 재미라는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 네. 아무리 작은 동네 카페라도 팬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숙님, 온라인 플랫폼과의 콜라보, 협업 없이는 요즘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황영상님,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건 출연자들의 노래 실력은 기본이고 결국 감동을 주는 사람이 우승을 하더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실력을 넘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 사실 사석에서는 진솔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제 먼저 너무 일방적으로 내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꼭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핵심은 슈퍼팬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얘기를 하지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그들만의 언어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대 전문 팟캐스트를 진행한다고 할 때 제가 막 그 제 얘기만 떠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들의 고민을 네. 듣고 싶어 하겠죠. 그것도 제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 네. 이런 게 어려운데 저도 뭐 답은 없다고 느껴요.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아무래도 많으시니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 솔직하게 것 같아요. 털어놓긴 하죠. 그러나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선까지 털어놓지 뭐 그분들하고 공감이 안 되는데 네. 털어놔 봐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외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이며 그렇겠어요. 그래서 좀 그분들과의 공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내 얘기를 막 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늘 공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억지 공감이 많아요. 근데. 억지 공감이라뇨. 좋습니다. 별책부록에 앞으로 더 많은 슈퍼팬들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우리의 돈을 훔쳐가는가?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 쓴 인플레이션 이야기 읽어볼 텐데요. 앞서 우리 세대는 물가가 크게 뛰는 경험을 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물론 우리 어머님들은 시장에 가실 때마다 물가가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 뛰었다라고 하지만 통계로는 늘 물가 상승률이 한 자리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왜 갑자기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잠깐 언급했지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통계가 정확히 없어서 그냥 미국 얘기만 해보자면 세 차례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걸 펴는데 이때 한 4천조 원 정도를 풀었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회생 계획과 또 이 인프라 확충 계획이라는 경기 부양책에 한 4천조 원을 또 풀어요. 네. 이렇게 돈이 풀리면 역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는 많아지는 거니까 실물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뛰게 마련이라는 게 일단 경제학의 기본적인 관념이긴 하거든요. 이게 컨벤셔널 위즈덤이라 부르는데 근데 이게 과연 그 전통적인 그런 믿음대로 될 거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래에도 어머님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는 소리 말고 통계적으로 물가가 뭐 급등했다 네. 이런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발생 안 했으니까 더 크게 벌어질 거다. 전통적인 입장에 네, 따르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하고 이제 이 입장이 부딪히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물가 급등하는 게 우리 지금 투자 전략이나 포지션하고 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정말 그것도 심각한 상태로 온다고 치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금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빚을 많이 지는 게 좋아요. 네. 빚 1,000만 원 줘도 이게 사실 900만 원 가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빚 많이 져서 실물 자산,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로 사는 게 낫잖아요. 좀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떨어지니까. 네. 그런데 금 이런 것도. 근데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이게 허당이 될 가능성이 네. 크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라는 네. 거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개인들의 투자도 있지만 나라 전체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돈을 이렇게 더 쏟아부으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냐에서도 중요하잖아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면 이제 중단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 논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신환종 센터장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물론 이제 소장님께서는 성공예감 본방에서도 의견을 밝혀주신 적이 있지만 그렇죠. 결론이 궁금합니다. 신환종 센터장 앞에 붙은 FICC라는 리서치 센터장인데 이게 뭔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분이 왜 이토록 좀 거창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권, 통화, 그리고 상품을 뜻합니다. Fixed Income이라고 FI가 채권을 뜻합니다. 채권은 쿠폰에 만기 날짜와 원금 그리고 확정된 이자가 나오잖아요. 확정된 이자를 내는 증서라 그래서 Fixed Income이라고 부릅니다. Fixed Income 부서 그러면 채권 부서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다음 커런시, 커머더티 그래서 통화. 그러니까 주식 외에 대부분의 대체 투자들을 다 담당하는 리서치 센터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 다양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사례들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분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네. 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슈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는다. 혹시라도 오면 잠깐 머물렀다가는 바람과 같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밝히고 있고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본방을 통해서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언론들이 좋아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온다 시나리오는 내 전망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설령 온다고 해도 한 1, 2년 안에 미세하게 움직이는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시나리오에 매몰돼서 투자 전략이나 포지션을 갖고 가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인플레이션 이야기,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리플레이션, 골디락스. 저희 본 방송에서도 지금의 상태를 리플레이션 상태다 그래서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렸기 때문에 대개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쉽게 시작해보죠. 물가가 아주 낮은 상태, 경기는 침체한 상태, 이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물가가 많이 뛰면서 경기가 과열되는 인플레이션까지 쭉 과정을 한번 보면 네. 바로 그냥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통화를 푼다든지 해서 리플레이션 상태로 가는 거죠. 약간 물가는 뛰지만 경기 회복기에 접어드는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단계로 가고 인플레이션이 과하다 싶어서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재기 시작하면 디플레이션에 가기 전에 디스플레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네. 이제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데 이런 하나의 사이클 상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리플레이션 상태다 그러는데 좋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네. 너무 뛰지 않고 한 2% 3% 선에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뛰는 게 가장 좋다 그러거든요. 네. 너무 떨어지면 물건 살 땐 좋을 것 같지만 경제에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팔 의욕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물가가 가라앉으면. 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데 좋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점에서 이걸 골디락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경제에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이해해 두시면 좋은 게
그 서양의 전래 동화에서 나온 용어예요.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곰이 사는 집 안에서 곰이 남겨놓은 죽을 먹는데 가장 뜨겁지도 않고 식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의 죽을 먹었다. 네. 그런 점에서 골디락스 경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 경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를 그냥 무작정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좋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고 경기는 회복되는 시기니까 이때가 골디락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사람마다 시각은 조금씩 다른데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안정돼 있으면서 경기는 이제 회복기에 가고 네. 만약 경기가 더 좀 좋아지면 아마 가장 이상적인 골디락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데요. 책에서 왜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지에 대해서 제목으로 부제로 달았는데 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원유 같은 비용이 상승해서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원하면서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환율이 뛰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원화 가치가 막 떨어져가지고 달러 대비해서 환율이 뛰어서 수입 물가가 많이 뛰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어떤 기업들이 상품이나 이런 걸 독과점했는데 여기서 막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버려서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발생하면 부의 재분배라고 불리는 재산상의 변화를 갖고 와요.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한지 좀 말씀드리면 현금을 가진 사람이 불리하다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빚을 진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빚을 빌려준 네. 사람보다. 그렇죠. 그렇죠. 같은 1,000만 원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실물 자산, 부동산, 금 같은 걸 가진 사람들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좋고요. 유리한 거죠. 연금 이자는 현금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분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월급 생활자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네. 중소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대기업이 유리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대기업들이 단가라든가 이런 거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가가 뛰니까 이걸 반영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그런 협상력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입업자들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면 수출업자들이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유리해지고 서민보다는 부자가 아무래도 유리하고 실물 자산이 많으니까 네. 서민이야 뭐 주머니 푼돈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부의 재분배를 이끌고 오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세금과 같은 거거든요. 걷어가요. 누군가한테서. 네. 그게 누구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세금이란 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잘 안 하면 이자가 3%니까 이자 높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5%다 그러면 손해거든요. 네. 그걸 화폐 착시, 머니 일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케인즈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화폐 착시에 시달려요. 나중에 그걸 교정한다고 갑자기 기대 인플레이션 5%야? 그럼 5% 이상 되는 걸 찾아야 되겠네.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는. 네. 그러니까 화폐 착시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초적 이해에 해당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저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금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럼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감을 갖고 있어야 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한 10년 전에 우리 광명수 씨가 목돈을 모아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롱에 넣어뒀어요. 그렇죠. 근데 같은 1,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이미 지금까지 뛰었기 뛰어버렸죠. 때문에 그 뛴 걸 깎아내야 그 화폐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사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안정적일 때는 의식을 잘 못해요. 네, 맞아요. 많이 뛸 때 이제 갑자기 덜컥 겁을 내면서 더 악화시키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냥 인플레이션 하면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진 건가요? 인류가 화폐 생활을 하면서 계속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스 시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기록상 가장 오래된 건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인플레이션 벌어졌던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어떤 뭐 조개 껍질이라든가 소금 같은 실물 화폐에서 이제 주조 화폐라고 불리는 금속 화폐로 네. 뭐 금, 은 같은 그쵸? 거 이렇게 만들어서 동전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커졌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금속 화폐가 도입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본격화됐느냐? 이걸 발행하는 사람이 그게 족장이 됐든 뭐 영주가 됐든 왕이 됐든 유혹을 느껴요. 네. 가능하면 요거 좀 금
덜 넣어서 만들어서 가격은 좀 비싸게 받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화폐를 싸구려 화폐를 만들거나 혹은 화폐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구를 누려요. 예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건 뭐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폐로 오면서는 더 심각해진 거죠. 왜냐하면 지폐 자체는 금이나 은처럼 가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종이에다가 네. 신뢰를 부여한 것뿐이거든요. 국가, 정부가. 그러니까 화폐가 생긴 이래 늘 이런 욕구를 느꼈는데 그 이유는 화폐를 발행하면 시니어리티라는 이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레이스 도시국가의 왕이 있다고 치면 금을 넣은 동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가격이 10원이에요. 이걸 100원짜리라고 지정해서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더 낮출수록 금 함량을 낮출수록 훨씬 더 자신은 시니어리티가 커지는 그렇죠. 거죠. 이득이 커지는 이득이 거죠.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유혹을 느꼈고 말썽이 많이 생겼어요. 화폐가 늘어나는. 네. 그리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한 반면에 로마는 후반기에 갈수록 화폐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중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도 하나 벌어지는데 쉰더링해라는 동전이 가치가 막 폭락해가지고요.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거기 예고됐던 금보다 함량을 확 줄여가지고 가치가 35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35원 하던 게 1원이 될 정도로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앓고 있지만 14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라는 게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때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죽으니까 수요가 늘지는 않는데 물건 같은 걸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네. 그 수요에 되지 못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막 영주라든가 왕은 화폐를 남발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인플레이션의 역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볼 수 네. 있고 돈을 쓴 순간부터 그런 위험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서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 디플레이션에서 바로 인플레이션이 가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인플레이션도 네. 겪고 또 디스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경기 순환 주기를 보통 4단계로 나눠보면 저점이 회복기부터 시작을 해서 정점으로 향하는 확장기, 그러다 꺾이면서 순환기, 쇠퇴기로 이어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경제 수준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어떤 경제 전문 앵커로서 증권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죠. 이게 이렇게 근데 이걸 사이클이라고 비즈니스 네. 사이클 혹은 이코노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들 예상과 달리 딱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몇 년 주기로 보느냐. 60년 주기로 볼 수도 있고 2년 반짜리로 볼 수도 있고 주기가 많으니까 네.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파도 치듯 잔물결이 일 수도 있고 크게 보자면 큰 파도가 덮칠 수도 있어서 네.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2.6년 주기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코로나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졌고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회복기, 예, 좀 있으면 확장기로 확장기. 가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제가 2.6년짜리입니다. 네. 예. 그러나 크게 더 보자면 확실한 고성장기에서 우리나라가 네. 1년에 6, 7% 성장하던 확실한 고성장기에서 지금 상당히 한 10여 년 전부터 불확실한 저성장기로 네. 3.5% 성장하면 굉장히 잘하는 이런 시기로 이건 큰 사이클로 보면 그렇게 근데 이게 접어들었는데 사이클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확장기에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둔화기, 당연히 쇠퇴기로 그렇죠. 접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클은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심리, 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돈을 더 쓸까? 혹은 기업들이 돈을 더 투자할까? 뭐 이런 거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의 어떤 설명인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중세 가격혁명과 인플레이션. 아까 잠깐 중세 인플레이션 얘기 설명하다 말았는데 네. 진짜 중세의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금광의 발견이에요. 은광의 발견. 스페인이란 나라가 막 대항해 시대라 그래서 14, 15세기에 모험을 떠나서 식민지를 개척하잖아요. 특히 중남미가 이제 금은광이 많이 터졌잖아요. 엘도라도를 찾아서 떠났으니까. 그렇죠. 네. 이 모험가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아주 무자비한 모험을 이제 칭찬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학살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은광을 개발하면서 은이 쏟아져 들어와요. 유럽으로. 다른 나라도 다 이런 형식을 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화폐는 많이 늘어났는데 물건, 실물은 그대로니까 가격이 많이 뛰어요. 이걸 중세 가격혁명이라고. 가격이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알던 드레스 한 벌의 가격이 아니네? 이렇게 되고. 은이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 이제 프랑스 장보댕 같은 전통적 경제학자가 화폐 수양설이라는 걸 제기하게 되는데 물건은 그대로 있고 화폐가 많이 유통되면 물가는 뛴다. 네. 그 MBPT라고 경제학 공부한 분들은 머릿속에 외우고 계실 텐데 화폐와 실물은 반드시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과 실물의 양을 곱하면 화폐와 화폐의 유통 속도 곱하기와 같다. 그러니까 화폐와 실물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고 믿는 전통적인 관념이거든요. 근데 많은 중세 국가들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뭐 주변국들하고. 이때 늘 왕들은 화폐를 발행할 국리부터 해야 돼. 군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뭐 내가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왕이라고. 뭐 세금을 좀 걷다가 안 되면 화폐를 많이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늘 그 화폐를 많이 속여서 내놓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헨리 8세가 백년 전쟁 같은 걸 치르면서 은 함량을 속여서 예전에 50원 들어갔던 100원짜리 50원 들어갔다면 막 5원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네. 많이 생산해서 이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혹은 뭐 평범한 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그레셈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헨리 8세 그 마지막 임기의 왕 재정 자문이었던 토마스 그레셈이라는 분이 그 후임자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등극하자마자 그분한테 편지를 써요. 자, 시중에 보면 그 금이나 은이 많이 들어간 동전은 자기 집에 쟁여놓고 안 들어간 나쁜 것만 막 돌릴 거 아니에요. 네. 같은 가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좋은 돈들이 선하게 돌 수 있도록 화폐 금융 정책을 정비해야 된다는 조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레셈의 법칙이라는 일종의 법칙까지 된 거죠. 그게 악화는 양화를 나쁜 돈은 좋은 돈을 반드시 쫓아낸다. 뭐 이런 게 될 텐데 이때 영국이 실제로 그 1688년 명예혁명 같은 시민혁명들을 겪으면서 이 돈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많았으니까 우리 재산 뺏어간다 이런 게 많았으니까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중앙은행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영국이 서유럽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금융이 가장 탄탄해진 네. 세계의 자본이 들어오는 해가 저물지 않는 제국을 일구는데 하나의 탄탄한 기반이 돼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영국에서 화폐가 신뢰를 회복하면서 예. 금융 시스템이 개선이 됐고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인 반면에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걷잖아요. 그렇죠. 책에도 좀 잘 묘사가 돼 있는데 존 로의 미시시피 주식회사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금융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네. 돈이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라 거기는 좀 뭐 실물 경제, 중소기업이 강하지만 금융은 영국하고 비교할 바는 못 되는 네. 건데 그때 경험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개발해요. 프랑스 그 왕정이 워낙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잖아요. 베르사유 공전 같은 걸 보셔도 유명하죠. 알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왕실 재정이 계속해서 나빠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한 존 로라는 사람한테 전권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앙은행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그걸 활용해서 회사도 하는 우리로 지금 입장을 돌려보면 삼성이 한국은행이에요. 네. 그 두 개를 합쳤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삼성이 화폐도 발행해요. 오. 우리 돈도 발행하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근데 그 존 로가 그런 특권을 받아서 뱅크 제네럴하고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은 회사를 하나 하면서 여기서 법정 화폐를 만들어 찍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도 스페인처럼 그 식민지에서 엄청난 식민지 개발을 통해서 금과 은을 캐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의 그 아주 후미진 산골인 아칸소라는 지역에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미시시피 주식회사라는 건데 네. 그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중남미하고 북미가 달랐던 거는 금은이 별로 없었고 나중에 19세기 들어서 터지기 시작하죠. 금이.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사기극으로 드러나면서 미시시피 주식회사는 파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파산하는 과정에서 막 찍어내요. 이 돈을.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고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프랑스 은행들은 뱅크란 말을 잘 안 써요. 이때 충격 때문에. 네, 네. 뭐 조합, 신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아주 금융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금융자본주의에서 뒤처지게 된 계기가 중앙은행도 나중에 생기고 네. 심지어는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지금까지도 확보를 못하고 뭐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하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스페인 같은 식민지 개발의 가능성조차 안 보이니까 주가가 또 폭락하게 됐죠. 그래서 파산하게 되는데 미시시피 주식회사가 단서는 이게 이제 경제학사에서 유명한 버블 거품 사건이었으니까 꽤 많이 소개가 됐는데 실제 현장을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네. 이런 얘기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요. 네. 스페인의 뭐 은광, 금광 개발, 엘도라도에 대한 꿈은 북미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게 확인되면서 이제 폭락했고요. 거의 비슷한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집니다. 영국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남해 사우스 씨 개발 회사의 경우도 비슷한 거품 겪었고 신대륙에서는 좀 다른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화폐가 과잉 공급되는데 그거는 네.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돈이 필요하니까 군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애국심에 기반해서 그냥 종이 쪼가리를 판 거예요. 네. 이거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원한다면 사주세요 하고 지폐를 막 발행했고 그린백이라고 불리는 거 정부가 발행한 거예요. 연준이 발행한 게 아니라 또 남북 전쟁이 벌어질 때 북측에서 이거 우리나라가 쪼개지게 생겼다. 내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비로소 미국이라는 실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도 링컨 시절에 그린백을 발행해서 재무부가 발행해서 화폐를 많이 남발하게 됐죠. 이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전쟁에 다 승리했지만 끝나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지폐 발행은 누가 할 거냐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을 낳게 되는 거죠. 네. 화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화폐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3유로의 하시네요. 커피 마시는데 네. 우리나라는 4,000원 정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해외여행 가면 사실 돈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4자리 화폐 단위를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주요 기축 통화에 대해서 4자리 통화죠. 네, 이 화폐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화폐 개혁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네. 1000을 1로 바꾸는 거, 1000원이 1원이 되는 네. 거죠. 그걸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그래서 뭐 리디노미네이션.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어떤 이득이 있죠. 커피 한 잔에 3원이 되면 네. 이득이 있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미 막 그 예를 들어서 ATM기 같은 것도 다 네. 갖췄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렇죠. 금융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걸 다 바꾸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코스트 베니핏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보면 네. 늘 이제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와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러나 진짜 다른 나라에서 벌였던 화폐 개혁은 혹은 우리가 예전에 벌였던 화폐 개혁은 화폐 단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환으로 갔다가 환이 원으로 온 적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명목 단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금융 시스템이 바뀌는 화폐 자체가 바뀌는 건데 그런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으로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중앙은행의 탄생. 중앙은행이 뭐냐? 은행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최종 대부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은행한테 돈을 빌려줘요. 중앙은행이 들어온 모든 돈을 다 쟁여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꺼번에 다 찾아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신용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초로 벌어진 건 아까 영국이 서유럽에서 앞서서 금융 시스템이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가장 먼저 기록상 가장 먼저 중앙은행을 세운 나라는 스웨덴이에요. 스톡홀름 뱅크라고 나중에 이제 릭스방켄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벨 경제학상 얘기할 때 이 릭스방켄 스톡홀름 뱅크 설립 200주년을 기념해서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이 추가됐다. 1961년에 300년을 기념해서군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 이 중앙은행이라는 게 탄생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데서도 은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있었고, 근데 스웨덴이 맨 먼저 만들었고, 영국은 1694년에 중앙은행 가운데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데서 은행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시스템을 딱 갖추고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많이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는 천문학자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의 조폐국, 우리로 치면 조폐공사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 제도를 많이 안정시키는데,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이나 이런 걸 보면 요즘 동전은 안 들고 다녀서 끄트머리에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게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낸다는 아이디어도 아이작 뉴턴의 아이디어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을 때는 이 동전에 금으로 만들거나 은으로 만들면 집에서 살짝 갈아서 네. 좀 나오면 그걸 모으면 이 동전은 가치를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또 돈벌이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게 또 돈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걸 못하게 이른바 실밥을 낸다고 그럴까요? 그걸 긁어놓으면 그 긁으면 흔적이 남으니까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영국이 중앙은행을 세우고 나서는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자 심지어는 공포의 대상도 됐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도 영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중앙은행이 있는, 그러니까 왕실의 재정이 탄탄해지고 신뢰에 기반한 어떤 금융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고, 이런 지급론이라는 어떤 논쟁도 벌어져요. 자, 진짜 이제 동전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혹은 지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금을 정확히 얼마나 연계시킬 거냐. 이건 현대에 와서 금태환 논쟁으로 이어지는 건데, 아니 상관없다. 신용이 있으니까 꼭 그 특정한 양의 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줘야 신용이 확실해진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금본위제라는 게 확정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죠.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1파운드, 1달러에는 금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정 필요하다면 중앙은행에 이 돈을 주고 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금본위제입니다. 네. 이런 게 생겨나는 게 영국 중앙은행의 탄생과 함께였죠. 네. 그 당시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최고였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세계 금융 그렇죠. 시장을 지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 탄생 배경이나 역사가 다른 나라와는 좀 좀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그리고 성격도 조금 다른데 그것 때문에 많은 혼선도 생기고 음모론 같은 것들도 나와요. 네.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우리 뉴스에 워낙 많이 나니까 이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줄여서 Fed라고 하는데 연준 의장이 사실상 세계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제롬 파웰인데 지금은 이 사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예. 특히 최근에 뭐 통화만 이쪽에서 많이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 조절에 나서는 미국 정부가 했던 일까지 여기서 많이 하게 되면서 지금은 아주 세계 경제 대통령 소리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하고 있는데, 주주가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가진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그런데 네. 13개 주 연방에서 이런 페드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운영해요. 그리고 주주는 민간인데 대형 투자은행 같은 은행들이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책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미국이 독립국가로서 가졌던 어떤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이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정부가 총기 규제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서.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의 정서인데 민간의 자율성을 훨씬 더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도 단번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도 3차 중앙은행이 지금 연준이 된 거예요. 1차는 20년 시범적으로 했고 그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만들어서 해밀턴 재무부 장관이 운영을 했는데 워낙 불신이 심하고 또 반영반파, 공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20년 하고 그냥 팔아버려요. 네. 그 은행을. 또 두 번째 2차 미국 은행은
앤드류 잭슨이라는 미국의 아주 파퓰리스트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없애버리고 화폐도 은행별로 그냥 발행하게 했던 거예요. 자유은행주의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오고 인플레이션도 벌어지니까 이제 1913년에 3차 미국은행이 이번에 연준이 돼서 그 이후는 계속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네. 성격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르지만 기능은 같은 연준의 시대가 개막된 거죠. 네. 지금 최초의 중앙은행 스웨덴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까지 살펴봤는데 네. 그럼 이제 소장님께서는 우리 한국은행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거 궁금합니다. 아, 이거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일 텐데. 네. 그 중앙은행은 그간은 200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말 속에 기능이 다 함축돼 있어요. 네. 물가 상승을 막는 게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독립성도 필요했던 거예요. 정부나 정치인들은 돈을 많이 풀고 싶어 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걸 막아서려면 독립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00년 이후에는 물가가 별로 안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하나 더 추가되고 어쩌면 이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자리와 성장이에요. 네. 물가가 걱정이 안 되니까 정부가 하던 역할을 중앙은행이 많이 떠안았단 말이죠. 우리 한국은행은 그런 점에서 역할 변신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추세를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하나는. 두 번째는 중앙은행은 반드시 선제적이라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벌어질 것 같으면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경기 조절이나 뭐 인플레이션하고 싸울 일은 없었으니까 이런 능력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나. 선배님들께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인플레이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건 광명수 씨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인데요. 1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는데 이때 겪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연합국이 베르사유 협약에 따라서 대규모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데요. 1921년부터 갚기로 하고 60년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역사적 해석이 조금 갈리는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였냐면 1조 마르크짜리 동전이 하나 나와요. 1조 마르크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살 수 있는 게 계란 한 개. 1조짜리. 네. 그래서 한 전후 5년간 7천억 배, 7,000배가 아니라 7천억 배가 뛰었으니까 물가가. 근데 저희가 대학 시절까지 배운 거는 마치 무능한 바이마르 행정부의 그 탓이 있었다고 배웠는데 지금 와서 많은 해석은 독일이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싶지 않고 또 독일 내에서 부응하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영향으로 고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고 믿고 있어요. 경제사가들이.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것도 60년간. 그러려면 이걸 싸게 갚는 방법은 물가가 막 뛰어가지고 20억으로 양배추 몇 개 살 수 있을 정도 만들면 최고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었다.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해석들이 요즘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1차 배상금 지급한 다음에 지급불능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승전국들도 이거 좀 지나치다. 그러면서 축소해주고 차관도 제공해주고 경제성장도 지원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렌텐마르크라는 걸로 화폐 개혁도 하는데 이때 1조를 1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사람들한테 불만을 폭발하게 했고 사실 물가가 이렇게 뛰면 경제 활동이 의미가 없어져요. 월급을 받으면 받는 순간 벌써 월급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미국 중남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월급 받는 순간 봉투를 받는 순간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족들 시장에 보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연락해서 빨리 사라 이렇게. 미리. 네. 그럴 정도니까 사람들 불만이 폭발했고 이게 이제 나치 정권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이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새로 전체주의 탄생이 불가피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정정 불안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지만 정정 불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해요. 네. 이게 나치가 탄생해서 이른바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다행히도 독일이 분데스방크라는 중앙은행을 세워가지고 아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이걸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 안 함. 인플레이션 자체가 발생을 안 해요. 네. 전후에는. 그리고 화폐 개혁도 물론 했고요. 이 분데스방크라는 게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고요. 그 후에는 아주 정정이 불안한 지역, 뭐 중남미 아까 말씀드린 198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아프리카 짐바브웨, 요즘은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네. 데가 지금 1년에 몇천 %씩 물가가 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영국이나 미국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왕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장치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정부와 협력하고 있죠. 네. 네. 독일은 거꾸로 정부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세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독립적이다라는 게 좀 반대로 보이거든요.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추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거기서 추억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였겠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뭐 나치 같은 전체주의적 세력이 등장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것도 막아야 된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분데스방크의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는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재밌는 건 유럽으로 통합이 돼서 그 유럽 통합의 주역이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떨어뜨려 놨어요. 유럽 집행위원회라는 게 유럽의 어떤 정부에 해당되는 건데 그건 브뤼셀에 있어요. 네. 벨기에 브뤼셀에 있고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저 유럽 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에 있어요. 그렇게 정치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게 독일의 어떤 전통 때문에 그런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5번째 키워드. 미국 인플레이션의 역사와 시사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언제 겪었느냐 이런 건데 이 책에서 중요하고 앞으로 미국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벤트성 인플레이션이 벌어져요. 그러나 끝나면 금방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쟁 기간 중에는 물자가 부족해요. 그리고 동원령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중의 물건들이 다 이제 전쟁 용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물가가 뛸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이벤트성, 일회성 물가 상승 말고는 한 차례 정도 더 큰 게 벌어지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직접 경험했던 오일 쇼크라는 겁니다. 이제 1970년대 10년간 두 차례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때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물가 뛰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경험이 어렴풋이 있는데 오, 그 어릴 적에요? 부모님들이 와.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걸 네. 봤으니까. 근데 저는 경제학도들도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비교적 설명을 잘했는데요. 오일 쇼크,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유가를 높이면서 카르텔을 통해서 세계적인 물가가 많이 뛰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물가는 뛰는데 경기는 침체한 상황이야. 나쁜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 책이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 많은 요인들이 종합해서 그런 것이 꼭 유가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일자리 완전 교용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 통해서 전비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근본이 이제 아까 금과 태환할 수 있는 걸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만약 정말 다른 나라 정부들이 금 달라고 하면 미국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이 네. 돼서 닉슨 행정부에서 달러와 금의 연계를 끝냈는데 달러 가치가 급락했죠. 그러면서 그다음 미국 정부의 재정 불균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물가가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경기는 좋지 않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는데 뭐 폭발했다고 해야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랐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세 자리 숫자까지 폭발했던 기억이 네. 있는데 미국은 1980년 최악이었는데 14%. 그것도 뭐 지금 생각하면 많이 뛴 거죠. 그래서 페드, 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볼커 의장이란 전설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이걸 87년까지 4%로 떨어뜨리면서 물가를 잡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최초로 미국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200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지 않았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오른 적은 있었다. 2010년이 그랬어요. 네. 2010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성공예감 진행했으니까 기억나는데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뛰었고 네. 그다음에 유가도 많이 뛰어서 $100를 넘어섰어요. 배럴당. 그래서 $200 간다는 얘기도 막 있었는데 그렇게 가진 않았고 2년 후에 완전히 이제 안정화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뛴 적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앞으로 만약 물가가 뛴다고 해도 2010년의 경험 정도지 이 1970년대 그 슈퍼 인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현대 통화 이론. 이 전망의 근거가 되는 가설이 바로 MMT라고 불리는 현대 통화 이론입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믿는 경제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아주 달라진 산업과 경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통화 금융 환경도 그렇고. 예전에는 정부가 막 돈을 풀고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빚을 못 갚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네. 이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을 푸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돈을 심지어 많이 풀더라도 못 갚을 일은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현대 통화 가설이라는 건데 통화 이론이라는 가설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발행하냐면 지금 돈을 많이 푼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막 돈을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시중에 리어커로 실어 나를 것 같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네. 하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채권, 돈을 조달하는 채권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그걸 받아서 그 사줍니다. 사주면 실질적으로 정부에 돈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 지폐를 찍어내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가 진 빚, 국가 채무라는 것이 GDP, 국내 총생산의 몇 퍼센트냐. 우리도 뭐 40%가 50%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재정 건전성. 정부가 빚 못 갚을지 모르니까. 네. 지금 미국은 130%고 일본은 250%에 가까운데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이 빚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조달할 새로운 루트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막 시중에 화폐를 뿌리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물가는 뛰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현대 통화 이론이고 이걸 믿는 사람과 전통적인 시각을 고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금태환 본위제인 상품화폐가 불태환 신용화폐 본위제로 바뀌면서 미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통화량을 풀며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던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은 1990년대 이후엔 맞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통화량이 급증했음에도 화폐 유통 속도가 하락하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통화량 급증은 실물이 아니라 자산 인플레이션으로만 연결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뭐 경제가 막 좋아졌다는 걸 체감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막 주가 뛰고 부동산 가격 뛰고 실물 자산 가격이 뛰었는데 네. 일종의 실물 자산 인플레로 이어졌던 거죠. 우리 시중 인플레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안 올 거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과 포지션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주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1929년에 대공황, 주식시장 대폭락에 이어서 대공황이 오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골디락스가 왔다. 영원히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고원지대에 도달했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대폭락하기 시작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 당시에 아마 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을 테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와버리니까 그야말로 당시 월가에서 얼마나 자살들을 많이 했든지 굉장히 비극적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논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이 책은 네. 그 점에서
그런 토대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경제학 전공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우리, 같은 예, 사람들도 조금 어려웠죠. 박명수 씨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분이 읽으면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자고로 고수란 한 분야를 깊게 매진해서 일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단단한 고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교육자가 된 외과 의사 로저 니본이 쓴 일의 감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 일이든 재테크든 네.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생존이라는 곳에 키워드를 맞춰서 책을 읽어볼 텐데요. 네. 당분간. 그 중에 하나는 일을 잘하는 고수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하수라서 여기저기서 쫓겨나는데요. 그래서 일의 고수가 되는 법 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책 통해서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이 책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프로. 프로. 다음 주에 만나요.